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류법의 2주차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잘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제 요즘 노트북이 가끔씩 기계도 뭔가 기분이 있나 봐요. 그 녹화를 한 번에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중간에 하다가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다운되면은 한 번 다운되진 않아요. 일단 다운되기 시작하면 한 두세 번 이렇게 다운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상이 이제 끊어져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어 붙이고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딱히 누가 이렇게 편집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있는 아마추어 실력으로 이렇게 짜집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만드는 일이 참 힘들구나. 이 유튜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어, 하게 되는데요. 자, 여튼 다운되지 않고서 무사히 녹화가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봅시다. 자, 먼저 이제 법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뭐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물론 근데 그런 것들 배울 때 그 여러분들 배운 것들의 쓰임새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죠. 그냥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다고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법이란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늘 쓰이는 것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여러분이 약간의 이제 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뭐랄까 법원이 이렇게 거대한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이 얘기할 때 이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법은 뭐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저도 딱히 법이 뭐다라고는 한마디로 뭔가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막 법은 사랑이야, 뭐 법은 정의야, 뭐 법은 눈물이야, 법은 피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히 뭐다라는 말은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사회적 국가적 관점에서 일단 법을 한번 먼저 한번 바라보고 밑에는 이제 개인적 관점에서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회적 국가적 관점의 법은 어떤가? 제가 지금 이제 곧 이 D 포탈 뭐 D라고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포탈을 이렇게 볼 텐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종 뉴스들이 나오죠. 자, 이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과연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한번 어디 갔냐 캡처를 좀 떠볼게요. 자, 여기 이제 뉴스 제목인데 자, 캡처를 뜬 다음에 요거를 우리의 이 텍스트에다가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안 갖다 붙지? 안 갖다 붙네요. 왜인지 모르겠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오우씨 확대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붙여 볼게요. 뽀잉. 네, 붙었습니다. 자, 요거를 좀 크게 확대를 하면은 여러분이 볼만한가? 이 정도 되면은 네.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자, 영업 금지를 풀고 사모임 금지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요. 자, 검찰 어제 뭐 이제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은 3월 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어제 그 검찰총장께서 이제 그만두셨죠. 자, 그리고 뭐 미얀마 군부 얘기도 나오고 요건 적과 관련이 없어 보여요. 오버락도 되기 싫으면은 뭐 이렇게 근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 같고 자, 여기도 대선, 자, 대통령 선거, 자, 법무부 장관 얘기, 뭐, 자, 매매, 자, 이런 것들 대체로 다 보면은 어, 법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 관점에서 법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공수처 이런 것들 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특히 이제 공직자들의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위법 행위를 이제 수사하는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 공수처인데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영업 금지라는 것도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영업 금지인데 그냥 단순히 국가가 야 너 장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걸 위반했을 때 그런 명령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없다면은 아무도 그걸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그런 제재들은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힘센 사람이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법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긴 또 중앙지검이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나오네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다는 것, 뭐 슬픈 일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제 애도를 표하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자,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법적으로 사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가 있겠죠. 법적 효과는 첫 번째 떠올릴 것은 상소이겠죠, 그죠? 상속 문제가 있을 거고, 자, 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 뭔가 이렇게 또 백신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쓰여 있는데 또 들여다 보면은 뭐 밝혀진 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됐을 때는 그때는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겠죠. 자, 등등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체로 뉴스를 보면은 나오는데 그 뉴스의 많은 부분들이 법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제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역할도 법이 하고 금지시키고 예방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뭔가 이렇게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해주게 될 겁니다. 아이고 여기 다 가붙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자, 그럼 이제 개인적 관점에서 그러면 법은 무엇인가? 자, 한번 사례를 들어봅시다. 자, A가 야 언제 줄 거야 너? B는 이제 뭐라고? 뭘 언제 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좀 말을 더듬겠죠, 그죠? 더듬더듬 할 겁니다. 너 지난주에 그 소개팅 한다면서 5만 원 빌려갔잖아. 빌려다 너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B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재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함인데 자, 빌려주면서 너 빌려준 것까지 인정했어. 빌려주면서까지 라는 말 속에는 그래 내가 빌렸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야, 너 언제 갚으라는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갑자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이 말을 듣고서 이제 A 입장에서는 아 그러네 내가 언제까지 갚으라는 얘기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컨대 이제 지난주에 빌려줬으니까 지난주에 5만 원 빌려줬으면은 그럼 그 다음 주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일주일 정도 시간 됐으면은 5만 원이라는 돈 정도면은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특정하지 않더라도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것을 근데 B는 여튼 일단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야 나 그런 거는 안 정해도 네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주일 정도 됐으면 알아줘야지. 이 친구 사이에 이게 만날 때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사실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나도 급하다. 아, 돈 내놔. 빨리 5만 원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B는 이제, 아이, 몰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와 B가 이제 뭔가 친구 사이고, 친구 사이에서의 돈 거래가 돈을 빌려주는 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사례 2는 뭐 이제 종종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제 여행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코로나가 막 시작된 작년 이제 2월, 3월, 4월 막 이때 이제 보통 우리가 좀 먼데 여행을 먼 곳으로 여행을 갈 때는 몇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작년 1월 달에 1월 초에 야, 올 봄에 우리 꽃놀이 가자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꽃놀이를 저기 좀 이렇게 봄꽃이 화사하게 피는 곳으로 가서 보겠다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숙박 계약도 체결했을 거고 뭐 항공권도 샀을 거고 뭐 여행사를 끼고 했다면 여행사 뭔가 이렇게 수수료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최종적인 순회는 누구에게 기속되느냐는 거죠. 자, 이를테면 숙박 계약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자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예약을 미리 받아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고 항공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것들이 예약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런 위험 부담이라는 이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법이 뭔가 어떤 형태로서 작용을 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검토는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말하는 법은 대체 뭐냐? 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법은 그냥 국가가 아니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앞에 사례에서 이제 B의 태도에 화가 난 A. 자, 이제 이 속된 말 이제 빡친다 그러죠. 자, A가 로스쿨 다니는 친척에게 로스쿨 다니고 있는 친척이에요. 로스쿨 교수도 아니고 학생입니다 아직. 자, 이 친척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자, 야속하게도 이 친척은 공부할 게 많아 바쁘니 네가 찾아보라고 하는. 사실 뭐 로스쿨 학생으로서 다닌다고 해서 법에 대해서 딱히 제가 보기에는 잘 알지는 못해. 제가 법대 다니던 시절도 그랬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결론을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좀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 로스쿨은 워낙 바쁩니다. 공부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어 거의 뭐 정신없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면은 피곤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법적인 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적인 분쟁이라는 게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 걸려 있는 싸움의 분쟁의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 사건이 어렵고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쉽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 어렵습니다. 금액이 오히려 금액이 비쌀수록 더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금액이 싸고 이러면은 어 오히려 양 당사자가 감정이 또 얽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건 해결이 더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애매한 영역이 사실 금액이 작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사실 명쾌한 답안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일상적으로나는 뭐 말들 여러분이 쓰고 있는 표현들 속에서 보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그 너무 야 그럼 너무 어느 정도 하면 너무하지 않은 거 어느 정도 하면 너무한 거냐 그리고 너무하다고 했을 때 야 그때 뭐 그와 관련돼서 뭔가 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 혹은 배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 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뭔가 이렇게 누군가와 싸우다 혹은 뭐 맞았어요. 뭐 상대방의 과실로 내가 다쳤습니다. 자, 그런 경우 우리 합의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합의금은 얼마 정도 하면 좋을 거라는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답이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it depends예요. 그냥 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게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뭐 피해 정도도 따져야 되고 뭐 피해로 인해서 입은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쳤으면은 병원비가 있을 거고 다쳤으면은 그 다쳐서 이렇게 치료한 동안 일을 못 나갔다 그러면은 그 일을 못 나감으로써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뭐 손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둘 사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 야, 내가 다치는데 저놈이 나를 인격적으로 못 오겠어. 나 너무 열받아.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또 때로는 그 다침으로 인해서 내가 중요한 약속에 못 갔다. 그냥 뭐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예, 근데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그 다치는 바람에 면접을 못 갔다. 내가 그거 없었으면 그 회사 입사할 수 있었는데 입사했으면 연봉 1억일 텐데 이런 것들 어디까지 책임져야 이런 부분도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금액에 다가와 법률 문제로서 그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금액이 많이 걸려 있으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리걸 피 수임료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 반대로 금액이 작으면 어때요? 신경을 덜 쓰겠죠, 그죠? 자,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이 친척이 그나마 바쁘니까 네가 찾아보라고 하면서 그냥 야야 네가 찾아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한마디 해줬어. 로스쿨 다니고 있으니 거죠. 야 고등학교에 국영수가 있으면은 로스쿨에는 야 헌민영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헌민영부터 한번 좀 찾아봐라라고 했어요. 자, 헌민영. 자, 국영수가 뭔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똑같았을 거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헌민영이 익숙합니다. 헌민영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배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을 줄여서 합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자는 뭐 헌법일 거고요. 민은 민법이고 형은 형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이 이제 로스쿨에서는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자, 국영수가 초중고에서 기본이었다면은 로스쿨은 헌민형이에요. 자, 헌민형부터 네가 좀 한번 찾아봐라고 했어. 사실 이 사건은 이 A와 B 사이의 분쟁은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사이드로 좀 더 검토가 되면 이제 뭐 형법까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민법을 보면 되는데 이 형님이 이 친척께서 그냥 좀 한번 또 간만에 친척이 물어보는데 너무 바쁘다고 내치기도 그러니까 해서 헌민형 정도를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이 기본이다라는 것은 알려줬어요. 자, A는 자기가 법조문을 몰라요. 어디 이제 A가 이제 B를 만나가지고 야, 뭐 민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얼마 줘야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A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이 법도 잘 모르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은 겪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 때로는 찾아봐야 될 경우가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뭐 그렇게 지장 없어요. 왜냐? 우리가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뭐라라고 적혀 있는 것을 모르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은 기본적으로 정의 관념의 기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뭐 이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왔다면은 가지고 있었을 그 정의관념의 내용대로 법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도 A와 B 분쟁에서도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빌렸으면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맞는 거지, 그지? 그죠? 그리고 언제 달라고 말 안 했다고 해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뭐 나중에라도 빌려주면서 얘기 안 했으면은 나중에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관념이죠.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그런 정의관념이 있다면은 자, 여러분이 법 조문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알지 못하지만 한자 한자 뭐라고 적혀있는지 굳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과 정의감을 갖추고 있다면은 적어도 법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은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돈을 빌려주는 관계,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가 사실 우리 일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와의 사이에서 이제 잠시 급전 빌리는 거 있겠지만 이제 뭐 사회 나가면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때로는 친척이나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되받는 관계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뭐가 흔하다면은 이 여기에 관한 어떤 정의감에 부합하는 룰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러분 수준에서 딱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제 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법에 대한 상식은 좀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법은 크게 이렇게 구분돼요.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됩니다. 요새 이렇게 한자를 쓰면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영어로 쓰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퍼블릭 러라고 하겠죠. 자, 사법은 자, private law라고 칭합니다. 자, public law는 자, 공적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 사법은 자, 사적인 관계,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사법이 되겠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나왔던 그 뉴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그런 것들은 대체로 공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 뉴스들 중에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사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하튼 간에 이게 뭐 공법이건 사법이건 다 정의가 법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 어떻게 해볼까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악법도 법이다. 자, 악법은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법인가요? 정의관념에 부합하면 악법이라 안 쓰겠지. 그죠? 악법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악법도 법이다? 아니, 틀린 명제예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너무 고지식하게 산 거지. 그분은 법이라면 너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법 중에서는 악법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더 보게 될 거고 헌법에 하나 살펴볼 때 또 나올 텐데 자 여튼간에 이 정의가 법을 만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람직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용할 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 그에 관한 법조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의는 근데 여러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의가 있고 또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 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의, 자 다양한 평면의 정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의도 경우에 따라서 모호합니다. 왜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대체로 보면은 모든 정치인 자기가 정의롭다 주장해요. 근데 실은 사람마다 각자의 정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정치인이 주장하는 정의는 자기는 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 둘이 서로 못 쓰는 게 있잖아 보면. 그죠? 여당은 이런 정책을 하고 싶은데 야당은 이런 정책 그런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정의란 건 사람마다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의관념의 기준이 그러니까 정의가 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대체로 그 기준 시점이 이제 뭐 사람마다 끊기 나름인데 저는 약간 이제 40대는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형국이고 20대 젊은 친구들 그리고 60대 이상 이제 어르신들 사이 정의관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그 젊은 친구들의 정의감과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정의감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충돌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중간에 저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근데 저도 약간 이제 어르신들이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어쨌든 좀 뭐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법을 놓고서도 이 법은 누구는 필요한 법이라 그러고 누구는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요즘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혹은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자 여러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각자 생각하는 정의 이렇게 넓은데 이 중에서 전부 다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만큼 있는 것 중에서 한 요 정도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의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뭐 여러 사람이 다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아주 예전부터 이미 이건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세계사나 뭐 국사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옛날에 뭐 고조선에 무슨 뭐 팔조법인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팔조법인이 무슨 뭐 저기 뭐 최초의 법전이라고 얘기하는 뭐 함무라비 이 그 무슨 법전 이런 걸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사람을 죽이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훔치지 말라 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인죄로 처벌하잖아. 남의 물건 그냥 훔치면 어떻게 돼요? 절도죄로 처벌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누구라도 사람들이 이의를 달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최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 뭐 무슨 뭐 남녀 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 사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요즘 이제 한참 지난 한 몇 년을 이제 떠들썩해 했던 부분이 대체로 성적인 부분이죠. 남녀 간의 이런 어떤 성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새 뭐 성인지적 감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막 논란을 거듭하다 보면은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다 정의를 찾아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논쟁들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자, 여튼간 이런 뭐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A가 자기가 이제 이런 기준들을 생각해 보기에는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지?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내가 빌려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쯤 됐으면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우리 소위 말하는 뭐 민간요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다 전문가를 찾아가나요?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를. 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법과 관련된 전문직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의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각종 이제 뭐 그 전문 그 과들이 있잖아 보면은 뭐 가서 뭐 내과, 외과, 뭐 정신과 등등 막 각종 게 분야가 나눠지는 것처럼 법적인 부분에도 그렇게 지금 많이 이제 앞으로 분화가 점점 더 되어 갈 겁니다. 지금도 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래서 법을 좀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현기증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법전이 기본적으로 한글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법전은 온통 한자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잘 모르면은 읽기 힘든 그런 지경이어서 현기증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지금 A는 자기가 이제 법률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법 조문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뭐가 관련된 거니까 일단 뭐 뒤적뒤적 해가지고 막 구글링 해보고 막 이러니까 대충 나오는 게 있으니까 봤는데 현기증이 나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는 이 법과 관련된 기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법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세트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자, 그다음에 검찰청이 있고요. 경찰서도 있고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있네. 그래서 뭉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산만의 사자 돌림들 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등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자기가 나는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자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알려면은 이런 전문가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실 수 있나요? 모르겠으면은 제일 확실한 건 이겁니다. 변호사가 가장 폭넓다. 변호사는 여기 있는 걸 다 포괄하는 직업이거든요. 자,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각 전문가의 직무 범위는 사실은 이게 어디 나왔냐면 법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자, 아까 이제 그 법에 관해서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에 지장이 없지만 자, 법조문을 그래도 알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자, 그때 찾아가 본 사이트의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심플해요. 그죠? 자, 러라고 치면 되고 러고 뒤에 지오는 이제 우리 정부기관이니까 자, 정부에서 국가가 이제 공표한 법률들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그 간혹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일본 법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일본은 좀 거시기해. 요거 쓰다가 일본 거 쓰면 못 쓰겠어. 일본 법 찾기가 되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몇 년 사이에는 좀 나아졌지만 아우 예전에는 정말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튼간에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여기 클릭한 게 떠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부터 볼까?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고 여기에 검색어를 넣으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찾아본 법들이 쭉 나오죠.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봤던 법들인데 오랜만에 자, 여기에서 변호사면은 이제 변호사 이렇게 치면 나요. 변호사는 변호사. 여기 치면은 자, 변호사란 말이 들어간 법들이 법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변호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을 보면은 자, 여기 조문은 법은 항상 조문을 보면은 여기 맨 앞에 이제 법의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다라는 것이고 언제 개정됐는지 그 최근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의 내용도 쭉 나오는데 잠깐만 좀 화면을 키울게요. 그 정도 하면 여러분이 보이겠죠? 자, 자, 변호사법이라고 돼 있고, 자,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등등인데, 변호사의 사명은 뭐 이렇고, 뭐 인권을 이런 얘기 나오고, 변호사의 지위는 뭐 이렇고, 근데 여기 보면 직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무를 보면 변호사는 당사자 그 박판기인의 위임, 혹은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공공기관 어쩌고 위촉에 의하여 자,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 그러니까 소송에 관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들을 보통 소송 대리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 법률 사무란 말은 뒤집 말하면은 모든 법률 사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변호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있는데 일단 뭐 이름만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세무사는 세무에 관한 일을 처리하겠죠. 노무사는 노무,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자, 법무사는 법무사는 야 이거 법에 관한 일이야. 법무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거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은 사법서사라는 이름이었어요. 어, 기존에 사법서사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멋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요 사법서사들의 모임인 그 협회에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법무사로 바꿨습니다. 사실 법무사라고 했더니 봤더니 변호사보다 뭔가 변호사는 뭔가 변호하는 일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법무사는 법에 관한 모든 일 다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원래 일은 사법서사입니다. 사법서사는 뭐냐면 자, 사법이란 말 사법부죠. 사법부에 들어가는 글을 써주는 사람이에요. 사업부에 들어가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일을 하시던 분이 법무사입니다. 사업부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갈 서류.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에는 변호사 수가 많지 않던 시절에 국민들이 변호사를 이용하기가 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변호사 수가 적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뭔가 소송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 수가 적고 수임료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결국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은 그냥 아무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서 오래 재직하셨던 분,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에도 행정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셨을 때 이제 이렇게 자격증 하나 드린 거예요. 자, 대신 글이라도 써줘라. 라고 해서 이제 이분들이 대신 글을 써드리고 그리고 돈을 받는 거죠. 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서 시작한 게 법무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사는 이제 세무서에 들어갈 서류를 대신 이제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 노무사는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뭐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업,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 뭐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노무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법무 변호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법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세법과 관련된 거죠. 노무사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법들, 노동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 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변호사가 적던 시절에 어, 그 수요는 많지만 공급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걸 메우기 위해서 이런 그 인근 중요한 섹터들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증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지금 자격증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변리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직종들이 두루두루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전부 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미국 같으면 이게 다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변호사 미국은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딱히 뭐 세무사나 노무사 이런 자격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노무사 같으면은 레이버 로이어, 세무사면은 텍스 로이어, 뭐 변리사면은 페이턴트 로이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이어들이 자기 앞에 자기 전문 분야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자, 근데 우리나라는 요 다양한 직역들이 몰려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변호사도 늘어나고 노무사, 세무사 늘어나고 이게 왜 늘어나냐면은 이제 취직이 잘 좀 예전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문 자격증 쪽으로 취직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자격증이 늘어나니까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다 서로 경쟁이 옛날부터 치열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노스상 보면은 뭐 저기 변호사 단체나 다 보면 뭐 변호사 단체 직역을 수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세무사나 노무사는 자 우리들도 소송에서의 대리권을 달라. 세무사는 세무서에 넣는 서류를 대리하는 것이지 법정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영역도 열어 달라. 그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일단 A가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찾아볼 일은 없겠지만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A, B 사이의 그럼 이 사건에서의 어떤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법은 이렇게 조문이 꽤 많죠. 598조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법 조문을 모르시면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 정도는 뭐 봤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민법이나 구체적인 개별법들을 읽어보신 적 없을 것 같아요. 요참에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앞으로도 종종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법 조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민법 598조를 보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소비대차의 의의라고 돼 있어요. 야, 처음부터 그냥 가슴이 턱 막히잖아. 소비대차. 아, 소비대차 어려운 말입니다. 자, 소비대차는 여러분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법 공부하면서 들어봤지 일상생활에서 들어보기 힘든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임대차. 자, 전부 다 대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대차. 여기도 대차. 자, 대차는 뭔가를 이렇게 대자는 빌려준다는 말. 그리고 빌린다, 빌려준다 이런 것 의미가 여기 대차의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돌려받고 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앞에 임자는 사용권을 빌려준다는 것이고 소비대차는 소비할 권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소비할 권리. 소비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갚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똑같은 거를 갚으면 돼. 임대차는 사용권을 빌려주니까 자, 너 이거 써 라고 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쓰고 나서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임대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뭐 우리 용현동 뒤에 자취방 같은 거 빌릴 때 그 계약들이 다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내가 그 방을 쓰고 정해진 기간 동안 쓰고 그리고 방을 뺄 때 어떻게 돼요? 그 방을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대차는 내가 빌린 다음에 내가 그냥 그걸 아예 소비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비해서 없애버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10,000원을 빌려서 내가 일단 그 돈을 써 그 10,000원짜리를 쓴 다음에 갚을 때는 그 10,000원짜리가 아니라 다른 10,000원짜리겠죠. 우연히 정말 같은 10,000원짜리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10,000원짜리죠. 10,000원이라는 그 가치에 맞춘 것을 새로 준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쌀도 많이 구웠어요. 그래서 집에 쌀이 없어 그러면은 저기 대감댁에 가서 저 쌀 한 말만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쌀을 빌려서 먹고 그리고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시 한 말을 갖다 주는 거죠. 내가 빌린 물건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을 동일한 가치가 있는 다른 물건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이게 소비대차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소비대차란 말보다는 뭐 그냥 대출 이게 제일 흔히 쓰는 거지, 그죠? 자, 대출 혹은 뭐 그냥 뭐 대출이라고 합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대출이라 그러는데 자, 대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소비대차는 그러니까 금전을 빌려주면 이 앞에다가 금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의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이렇게 사투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거는 일종의 의미, 뭐 정의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justice가 아니고 definition이에요. 자, 소비대차의 의미가 뭔지를 쓰는 겁니다. 자, 의라는 말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가지는 뜻깊은 뭐 의미를 짚을 때, 그러니까 뭐의 의의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법학에서 말하는 의의는 대체로 정의 규정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efini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대차가 뭐냐? 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자, 금전 기타 대체물이에요. 대체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물건.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자, A가 B에게 5만 원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돈을 주고 그걸 얘가 쓴 다음에 쓰고 나서 그 돈을 때가 되면은 반환하는 거죠. 동종. 자,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하면 여러분 이제 돈을 빌려주고 뭐 돌려받는 요 관계 같은 경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통 얘기해.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지만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이렇게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소비대차 계약은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 의미에 해당하면은 이 598조에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598조가 있고 599조도 있고 600조도 있고 601조도 있고 602조도 있고 603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요걸 이제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제가 다 건너뛰었어요. 자, 603조에는 자, 반환 시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돈을 반환해야 되잖아. 돈을 빌렸으면은 반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반환할 것이냐? 아까 지금 A와 B 사이의 분쟁이 그런 거잖아요. A는 돈을 달라 갚아라라고 했고 B는
야, 언제 반환해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 반환 시기가 우리 정함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사이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친구한테 뭐 5만 원 뭐 이렇게 빌려주면서 차용증 안 쓰잖아, 우리. 그죠? 속된 말로. 여기 대출 계약서, 엄밀하게 따지면 제목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는 타이틀이 붙은 서면을 만들고 뭐 이렇게 지장이라도 찍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을 합의를 하지 않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법적인 뭔가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A는 자기가 생각한 상식으로는 야 5만 원 정도면 일주일에 있으면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B가 아는 상식은 야 돈을 이렇게 빌렸으면은 반환해 달라는 날짜가 안 정해져서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해 B가 생각하는 상식인 거예요. 양자의 이 두 사람 A와 B 상식이 충돌함으로써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반환 시기. 자, 그러니까는 두 사이에서 합의가 없으니까 그 합의에 관해서 합의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603조에 있는 거예요. 차주, 또 어려운 말. 차주는 자, 빌린 사람이에요. 빌린 사람. 자, 빌린 사람은 자, 약정 시기. 약정 시기는 자, 약속에서 정한 시기예요. 서로 약속한 시기. 약속을 통해서 정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약정 시기가 있으면은 그때 반납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걸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로 약정했는지. 자, 근데 두 번째 여기는 자,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는 어떻게 하냐? 약정이 없는 때. 자, 그 경우에 자,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아까 안 쓴 표현 대주. 대주는 빌려준 사람이죠. 우리가 법률 용어가 이게 다 한자어에서 나온 건데 일본 사람들이 쓰던 한자를 우리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 대체로 일제시대 때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런 법들은 대부분 다 일제시대 때 들어온 거를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을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그 뒤에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시대에 맞게 좀 고치긴 했는데 그 용어들이 아직도 많이 일본 애들이 정한 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 이런 말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주도 그렇고, 대주도 뭐 이렇게 잘 안 쓰는 표현들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빌려준 사람 하면은 우리가 약간 이 사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하면 뭐가 또 좀 이 사람이 그 뭔가 또 교양 없어 보여. 좀 여튼 좀 딜레마입니다. 자, 여하튼 대주는 여튼 빌려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사회 나가서 뭔가 이렇게 취직한 다음에 뭔가 회사의 금융 파트,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자금이 오고 가는 것들에 관해서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자주, 대주 이런 표현들을 그때는 좀 많이 흔히 듣게 될 텐데 자, 그런 파트가 아니라면은 좀 듣기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차주는 빌린 사람, 대주는 빌려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보니까 여러분이 또 모를만한 게 하나 또 나오네. 요거 따봉. 최고 따봉. 자,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따봉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최고는 어 여기 옆에 제가 이 사전이 뜨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네, 여기 있네. 맨 마지막에 최고라고 해서 한자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최고할 때 이야 할 때 최고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제일 좋다 이런 의미로서 최고가 있고 하나는 제일 오래됐다라는 표현으로서 최고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세 번째에 있는 겁니다. 자,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재촉한다. 자, 최고해야 되는 말들은 자, 독촉을 해야 된다. 혹은 뭐 이거를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화해야 한다라고 됐어요.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자, 상당한 기간.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이죠. 자,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며칠이냐? 구체 며칠인지, 아이고, 며칠 혹은 뭐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건데 그 기간은 어떻다? 그때그때 달라요. 자, 사안마다 다르다는데 왜냐하면은
자, 지금 여기서 이 사건에서는 A와 B 사이의 관계는 5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5억이 됐다 쳐봐요. 5억이다? 그러면은 5억인데 지금 A가 B를 만나서 일주일 만에 갚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5억을 당장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이 금액의 다과나 뭐 당사될 관계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를 타면은 적정한 기간이 아까 얘기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최종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서 만약에 다툼이 생겨서 이게 법원에 가게 되면은 결국 판사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제 생각으로는 5만 원이라는 돈이 뭐 그렇게까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스러운 돈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5만 원을 이렇게 서로 빌리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쓰고 뭐 이렇게 된다 보면은 한 일주일은 조금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부당하게 이렇게 빠른 시간이다. 빨리 독촉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없을 때는 자 상당히가 전하여 독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하니까 처음에 빌려주는 날은 얘기를 안 한 거고 일주일 뒤에 만나서 너 당장 내놔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당장은 사실은 상당한 기간에 보기 힘든 거죠. 그때부터 내가 달라고 한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 그러니까 A와 B가 만났을 때 A가 너 3일 내로 달라라고 하면 그 3일이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당한 기간이 합당하다 그러면 3일이 지난 날 B는 A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날까지는. 자, 그래서 상당한 기간은 그때그때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선 금액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당사의 관계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단정적인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률가들은 그 대체로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이렇게 전문직들,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은 좀 피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판단하는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또 사안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너무나 이 변주가 심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해서 막 단정적으로 야 3일이면 충분합니다. 약간 좀 위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일 정도면 적당 같습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의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조언 중에 한 내용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촉구해야 된다라고 있고 그리고 차주는 근데 언제든 반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기간을 좀 텀을 두고서 미리 얘기를 해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차주는 가가지고 야 5만 원 줄게 이렇게 해서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2조 뭐 이긴데 보면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한 10년간 이제 저러고 나서 안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 완성해서 A는 더 이상 B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채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채권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겠죠, 그죠? 강의 시간에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채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요 얘기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어떤 뭐 채권이야. 근데 채권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금전 채권뿐 아니라 다른 채권들도 있어요. 채권의 원래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꼭 돈을 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물건의 소유권 나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채권이란 건 여튼 누군가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채권이라고 통칭합니다. 법에서는. 그러면 그런 권리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단순히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채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나중에 한번 또 민사편 할 때 한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법 전문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왜 머리가 아픈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용어들,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법 조문에 있습니다. 법 조문에 있고 그리고 이런 조문들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생활을 좌지우지 하고 있었던 거지. 최고라는 표현은 지금도 저는 되게 어색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안 쓰니까. 제가 뭐 법대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이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이 됐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알기 힘든 단어죠. 그래서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우리나라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이 그렇게까지 배려를 못 해준 거지. 지금 이제 한 오래전부터 이런 법적인 용어들을 좀 쉬운 말로 순화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만들어진 법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조금 무난하게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자, 여하튼간에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건 대법원이 뭔가 판례를 내면서 그거를 그 내용의 범위를 좀 줄여서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적인 의미보다 약간 더 확장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변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적인 분쟁에서 야 요거 야, 법 전문 다 한글로 돼 있는데 야 내가 요거 모르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면은 나중에 지는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게 이게 전문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다. 근데 이런 용어들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근데 대충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603조 1항은 약정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반환 시점에 관한 얘기고, 자 2항은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두 개의 경우가 구분해서 돼 있죠. 1항과 2항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한편 이제 법 조문의 구조. 여러분들 이제 조문을 이제 겨우 지금 몇 개 읽은 거야? 요 한 세 개 읽었어요. 자, 세 개 읽었는데 요것만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지만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오늘 아까 제가 그 알려드린 사이트 있잖아요. 그죠? 그 law.go.kr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법을 여러분들 궁금한 법이 있으면 찾아보면 됩니다. 대체로 헌법은 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법이고 형법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제 막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은 뭐 몇 년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알 수 있잖아요. 형법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누가 횡령을 저질렀네, 누가 절도를 했네, 누가 뭐 강간을 했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 형법에서 찾아서 검색해 보면 대강 거기에 대충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가중처벌하는 법들이 특별법이라 그래서 형사특별법이라서 다른 법들도 또 더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량들은 그곳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조문들을 한번 잘 읽다 보면은 대체로 조문의 내용을 크게 이런 구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건과 효과 부분이에요. 자, 이러이런 조건이 충족되면은 자,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이제 조건이라고 썼지만 법하는 사람들 이걸 요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한번 보면은 자, 민법 조문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쉬우니까. 자, 제3조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이라는 조문입니다. 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조건과 효과로 구분했는데 조건과 효과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보면 뭐뭐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하다라는 효과가 발생 형태 구조적이니까 일종의 영어로 치자면은 if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then 뭐냐 이거. 자,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if 부분이 조건, 요건이 되는 거고 뒤에가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률 문장은 똑같이 이런 형태를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읽어내면은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자, 사람은 생존한 동안, 자, 사람이 생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쪽은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다른 것도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끊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그럼 사람이 아니면 어때요? 예,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한참 이제 반려동물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가지고 자, 내가 집사야. 내가 우리 집에 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내 모든 재산을 내 양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진짜 죽었어. 그럼 내 재산을 고양이가 물려받을 수 있느냐 는 거죠. 요 조문에 따르면 어때요? 고양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고양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고양이는 권리와 의무 주체될 수 없는 거야. 내가 물려준 그 많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뭐가 조건이고 뭐가 효과가 되는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제4조 보면은 자,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써요. 그래서 사람이 19살이 되면 성인이 된다는 거죠. 자, 성인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민법에서 성인은 어떤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때는 어때요? 성년자가 아니면 19세 이르지 않으면은 성년이 아니니까 미성년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계약서 같은 체결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동의. 물론 부모님이 좀 이렇게 이상한 분이시면은 여튼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받아야 되고 혹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면 부모가 그 계약들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사람이 19살이 되면 이제 성년이 된다라는 법적인 효과가 이렇게 구분돼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형법을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형법을 보면은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하는 것은 뭐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건데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자, 사람을 살해하였다면 어떻게 돼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자, 또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살해를 했는데 누군가를 죽였어. 뭔가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요거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 자, 노예제가 있던 시절에 노예는 사람이었을까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람으로 취급받는 소위 말하는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인데 내가 노예를 죽였어. 어떻게 되나요? 살인죄가 되나요? 여기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나요?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었죠. 물건.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또 책임을 지는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살인죄보다는 처벌의 양이 낮겠죠. 그죠? 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문도 볼 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요렇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냐 아니냐.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고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기준이냐면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언제부터가 그러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자 난자가 만나서 딱 수정하는 그때부터 사람인가요? 아니면 언제쯤부터? 그때는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럼 요게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처음에 수정을 서로 만난 다음에 이게 어디 이렇게 그 자궁에 착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배폭이니 16세폭이니 막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더 세포 분열이 커져가는데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할 것이냐 애매하잖아요, 그죠? 수정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나면 사람을 보자. 근데 수정된 날 언제인지 어떻게 할 거야? 모르잖아, 그거는. 그렇게 되면 법률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또 그러면 사람이냐 아니냐에 그럼 언제까지 사람이냐 문제가 있죠.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심장이 뛰고 있으면은 살아 있는 거고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건데 때로는 심장이 뛰고 있는데 뇌가 죽어서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뇌사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러면 뇌사 상태인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뇌사를 했는데 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애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건 다음번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은 여튼 이렇게 됐고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자, 누군가를 기망한다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어휘력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기망한다는 말은 쉽게 하면 속인다는 말이에요. 또 어려운 한자를 써놨어요. 하여튼. 자, 기망한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 재물, 그 물건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혹은 돈이죠, 재산상 이익은. 자, 돈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뭔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요런 벌에 처해진다라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다 해서 분해를 해보면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분해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뭐 일단 뭐 단초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모든 법조문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에는 이런 주문도 있어요. 정의 규정. 이 법이 말하는 저스티스다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것도 데피니션입니다. 자, 데피니션의 정의 보면은 자, 여러분 이제 물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법을 하나 정도는 봐야 되겠죠. 자, 물류정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을 보면은 자, 물류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물류와 부합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자, 여기까지 하나겠죠. 여기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자, 수요자에게 전달된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자,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 물건을 쓰이는데 뭐 중간에서 뭐 가공처가 있다면은 그 가공 공장도 여기 수요자에 들어갈 거고 소비자라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들어가겠죠. 자, 전달되거나 혹은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요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물류 쪽에 하는 얘기는 폐기 물류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래서 운송하는 행위, 그 잠깐 보관하는 행위, 하역하는 행위, 뭐 이렇게 그 운송수단에 올리고 내리는 것이죠. 자, 싣고 내리고 하는 하역 등과 그리고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자,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물류다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법적인 의미에서의 물류는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류의 개념과 모르겠어요. 이제는 많이 유사하겠죠. 예전에 이 물류정책기본법은 2008년에 이제 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전에는 물류에 관한 어떤 별도의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 화물유통촉진법이라는 법에서 물류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물류를 뭐라 그랬냐면 자,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자, 요거 없었죠. 소비자로부터 해소될 때까지는 부분은 예전에 2008년 이전의 법에서는 물류의 범주에 포함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자, 여기서 보면은 운송은 여기 있고 보관, 하역, 포장만 들어서 포장. 여기 보면은 운송, 하역, 포장이니까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도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빼면은 정보통신. 자,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만. 여기서 지금 옛날에는 요렇게 정의하고 있었다면 그게 2008년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물류의 범위 이렇게 조금 더 여기 빨간색 친 부분까지 확장이 됐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뭐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여준 일종의 성과죠. 연구 성과죠. 물류의 범위 여기까지 확장시켜서 놔둬야 이게 국가가 물류 정책을 정확하고 필요한 범위만큼 세울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된 거예요. 이 물류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들, 예컨대 지금 이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옛날에 요만큼의 정의 규정대로만 물류를 정의하고 있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법은 이 물류에 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만드는 정책들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인데 옛날 이 물류의 정의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현행법이 제정되어 있다면은 여기 쳐져 있는 빨간색에 관련된 물류 분야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때는 뭐 적용이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용의 범위가 좀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요 정도의 수준에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조문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뭐 조건과 효과 형태로 구분이 되지는 않는 조문이에요. 이 조문들은 다만 그런 뭐 조건 효과를 얘기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필요한 내용들을 법 조문에 좀 규정해 두고 있는 거죠. 자, 이 조문을 읽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법의 규정들 보면은 밑에 또 제3조나 제4조 이런 데 보면은 뭐 물류에 관한 뭐 이런 뭐 지원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 이렇게 적힌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류의 의미를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범위의 내용으로 이해해야지. 이것보다 더 확장된 거. 저는 이제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물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2008년이니까 벌써 10년도 더 된 거잖아요. 또 물류학 분야에서 또 뭔가 성과가 더 있으면은 기존에 여기서도 포함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 또 다른 뭔가 있을 거예요. 발달했으면. 그런 것들은 이 현행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포괄하는 대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법에 없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을 무조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은 할 수 있지만 법에 근거가 있어야 국가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정은 의미가 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이 조건과 효과 규정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조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 정의 규정을 통해서 물류의 법적 의미를 선언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의 작용 범위를 여기에서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어느새 좀 지나갔네요. 자, 오늘의 출석 과제는 이렇습니다. 자, 아까 우리 봤죠, 그죠?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등의 직무 범위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거를 아이고,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요 밑에 써놓은 거예요. 자, 내일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요거 전부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자, 요즘에 두 개만 골라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법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볼 때는 변호사만 봤잖아, 그죠? 변호사만 봤으니까 변호사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쳐보면은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직무 범위를 딱 보여준 조문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 조문만 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 조문을 한번 찾아보는 어떤 훈련이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보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국가법령 사이트는 아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요 옆에 보면은 실시간 검색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1등이 건축법이네. 오늘은 뭔가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건축법을 열심히 찾아봤네. 건축법, 시행령,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호법은 뭔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도 거의 항상 이 탑10 안에 꾸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죠. 그다음에 민법 아까 우리 봤었죠.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법도 있죠.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이 보는 기본법이에요. 헌법은 안 찾아보죠. 헌법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실시간 검색 순위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참 궁금한 것들 여기다 한번 쳐보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 사실상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고 자, 요런 정도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저에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